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도 4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는 기준이 안녕하십니까. 박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입니다. 오늘 지금 준비한 내용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세대 주택, 특히 다가구 다중주택들 이런 것들 내가 매수했거나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현재 그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임대를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보증을 서주질 않거든요. 위반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들은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저층에 있는 4, 5층짜리 신혼주택들 몰려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생 빌라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 뺀 나머지 공간에다가 1층에다가 또 상가시설 같은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걸 2층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현재 허가를 받고 준공을 떨어뜨린 후에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거죠. 주택으로 임대를 넣는 겁니다. 이게 근생 빌라고요.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인데 인근에 있는 주택들과 일조사선이라고 그래서 태양을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가 현재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서 건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면적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는 그냥 베란다나 아니면 옥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바깥으로 막아서 방울 구조를 만들고 해서 외부 확장을 하는 거죠. 이게 불법 증축. 그다음 불법으로 내부 구조 변경한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세대수가 한 7세대밖에 안 되는데 복층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게끔 설계를 해놓고 복층으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한다면 복층에 설계를 해서 중을 받은 후에 내부 계단을 철거를 하고 그 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내부 구조 변경을 하는 거 방 쪼개기라고 합니다. 불법 내부 설비를 변경한다. 이거는 다중주택 얘기하는 건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 특히 주방이라든가 취사시설을 각 호실마다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동 취사시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를 현재 방마다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배관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이 4가지 정도가 이제 불법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고, 제가 사진 하나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무단 용도 변경과 불법 증축,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 어떻게 되는가. 차들이 서 있는 이 주차 공간, 여기는 원래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걸 다 막아서 주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현재 무단 용도 변경이죠. 불법 증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있는 외벽과 위쪽에 있는 외벽의 색깔이 다르죠. 이건 100% 증축했다는 겁니다. 바깥쪽에 현재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샌드위치 파넬이라든가 설치하기가 용이한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부의 여건이 조금 더 열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7세대죠. 호실을 다 쪼개가지고 현재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현재 불법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현재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주택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출 못 받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 법령 자체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현재 손해를 덜 보고 내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임대 수익 증대입니다.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임대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를 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거 형태로 쓰는 요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 이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지를 못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설치한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물건을 현재 임대 놓은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손해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1973년도에 공급 거부 조항이 신설이 된 이후에 2000년대 소규모 주택의 완화 규정 신설이 됐죠. 그러면서 더불어 뭐가 됐냐면 공급 거부 조항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경감을 해줄 거냐 아니면 가중을 해줄 거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 도입이 된 때가 언제냐면 2016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면적이 얼마만큼 또 불법으로 증축이 됐고 이 정도 면적이면 이 정도의 과태료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큰 틀이 만들어진 거죠. 과태료 기준 자체가
딱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하다 보니까 경관 기준과 가중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면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무 규정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불법 위반 건축물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용적률, 기본적으로 용적률 다중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보통 건폐율 용적률 따라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건축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면적을 더욱더 쓸 수 있는 요건들을 법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욱더 많이 쓰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3층, 4층에 있는 베란다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용적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보통 이제 주차 대수가 총 세대수의 0.5대거든요. 2층까지 근생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로 주택층 수는 3개층이 되니까 보통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걸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주차 대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한 대 0.5대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을 빌라로 만들어서 근생 빌라로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이 대부분 다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속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임대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그거 가지고 내고 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임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드론으로 하지만 유성 촬영을 해서 실제로 3, 4층에 있는 베란다 확장하는 것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 구조가 만약 변경되거나 근생 빌라를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현재 민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인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보니 적발이 이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22.2%밖에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 전부입니다. 불법으로 증축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이유는 원상복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도 법령사항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더 많이 부과가 되느냐 아니면 몇 번을 내느냐 이런 얘기인데, 2019년도 4월달 이전 건축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통 5회만 부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9년도 4월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기준이 이제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원상복구 안 되면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기준 봤을 때는 시정명령 60일에나 하고요. 시정 독촉을 30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는 기간이 한 달, 이행강제금 부과가 30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 현재 그 호실로 날아가는 거고요. 용적률은 90%, 그 다음에 현재 무허가 건축은 100%, 그 다음에 현재 무신고 건축은 70%, 허가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019년도 4월 이전에 현재 준공받았던 물건들은 양성화된 물건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19년도 4월 이전에 준공받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5번만 이행강제금 되고 끝난 경우가 많지만 그 이후의 물건들은 그게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뭐냐, 소음, 단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요. 채광이라든가 환기,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방이라든가 피난 문제, 면적이 또 작기 때문에 당연히 편의성도 떨어지는 거고, 주차장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주차장을 이제 주택으로 쓰니까. 주변 건물 일조권 침해가 될 수 있죠. 보증보험, 보증금의 보호가 제한된다. 말씀드린 불법 건축물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조건들 때문에 현재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된다. 전세보증금 대출 안 되죠. 거기에 주거비 지원 이용 제한 걸리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주택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어요. 이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무조건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이거 확인하겠지만 이 건물에 불법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준비해서 또 이제 방송 올려드릴 거고요. 근데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의 부동산 매거진 운영하고 있는 박영신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